컨텐츠 기획 2 11주차 FA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는 MCN 예고한 대로 멀티 채널 네트워크 MCN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역사적 진화를 통해서 이런 유튜브 컨텐츠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왜 굳이 이 MCN에 대한 얘기까지를 해야 되냐면 일종의 유튜브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 수익 구조를 파악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중심의 새로운 웹툰 구독 방식들 내지는 연재 방식들에 대해서도 어떤 수익 모델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멀티채널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는 1인 방송 시스템이라는 거죠. 웹툰과 웹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아이디어대로 온전히 한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작품을 올려서 평가받고 그 평가받는 팬덤이 일정한 규모 이상 되면 그 팬덤이 존재하는 그 공간에 대한 광고의 가치가 상승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영향을 받은 수익 모델이 작동되면서 거기다 현금화가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팬덤을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모두 온 사람이 웹툰 작가가 되려고 할 때 웹툰 작가의 가장 중요한 그 연재 희망처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독자가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 플랫폼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플랫폼의 고정 집토끼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작품에 대한 스타 시스템이나 팬덤을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고, 그게 비의도적인 조직이든 의도적인 조직이든 간에 머물 수 있는 집토끼 수가 일정한 규모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 규모의 범위가 규모의 경제로 작동하고 규모의 경제가 광고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광고의 밸류 포인트가 결론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강제적 플랫폼이 지상파, 우리가 말하는 공중파 TV였고, 공중파 TV나 그 다음에 나온 케이블 방송이나 뭐 IPTV 이런 것들이 볼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광고 수익을 독점을 했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사실은 편성이 된 거에 대한 일종의 지분을 거래 비용을 그쪽 플랫폼에 줘야 되기 때문에 심할 때는 8대2, 7대3, 6대4, 5대5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정 정도 돈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한테 그 컨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이 온전히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UCC라는 게 인터넷과 만나게 될 줄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명령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구글이 유튜브를 처음에 살 때 그냥 창업자 둘이서 동영상 플랫폼이다. 누구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킬 수 있으며 그 업로드된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중계 프로그램이다. 중계 플랫폼이다. 아무도 안 산다고 할 때 구글이 그걸 2조 원에 주고 샀습니다. 엄청난 잭팟을 터뜨린 설립자들은 일정 정도 같이 경영을 하고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러한 유튜브에 대한 상상력들, 앞으로 또 어떤 플랫폼이 이렇게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낼까요? 공유 플랫폼을. 아마 네이버 웹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림을 올리면 그걸 보고 싶은 독자들이 보게 모여지는 거고, 그 모여진 독자들 수가 커지면 그 플랫폼의 가치가 사람들한테 검증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광고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 빅배너 같은 배너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말했던 결국 작가한테 다시 돈이 환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UC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CC에 대한 생각들, 유튜브에 대한 동영상의 관심들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초창기에 화면을 올린 사람들의 크리에이터들의 상상력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독특한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기존의 지상파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정해진 포맷, 정해진 서사, 정해진 스타 이런 사람들만 나오는 한계가 명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선택할 여지도 없고 그 안에서 골라야 되는 제한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가능한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 2차, 3차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차선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차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중에 제일 적절한 거를 골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 플랫폼이 정한 30분짜리 프로그램, 1시간짜리 프로그램, 1시간 반짜리 2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편성표에 규정화돼 있었고 그렇게 규정화시킨 플랫폼의 이유는 광고 수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0분짜리 프로그램,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맞는 또 그게 어떤 사람들 인기 있는 시간대인가 잘 들어오지 않는 시간대에 맞춰서 광고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배치하고 인기 있는 장르를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용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소비는 어려웠던 것이죠. 늘 그렇게 피상적으로 또 피동적으로 컨텐츠를 만났던 소비자들이 인터넷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싶은 분량에 보고 싶은 장르에 보고 싶은 스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어느 누구의 컨트롤 없이 이건 아주 신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선함에 영향을 받은 몇 명의 무명의 VJ들, 갑자기 인기를 갖게 된 VJ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누구나 나도 뭐 저 정도 하겠네 라고 UCC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존의 스타 시스템이나 기존의 지상파의 우리가 말하는 연예인으로서의 스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가 그 다음 뭐를 업로드 시킬까 컨텐츠를 업로드 시킬까 궁금해하는 그런 UCC의 스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됐어요. 한 세대에 국한돼서 아유 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나 보다 그들끼리의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대가 세대를 연결하고 세대를 뛰어넘고 그리고 더 많은 팬덤을 만들 수 있는 10대도 들어오고 직접 수익을 내거나 또는 후원하는 돈을 더 낼 수 있는 뭐 플랫폼마다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그럼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30, 40, 50 올라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닌데 돈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약의 문제, 그 다음에 세금의 문제, 저작권의 문제, 또 그 안정적인 버퍼링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안정적으로 주는 문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인터넷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수용자가 그 인터넷에 방영되는 컨텐츠에 대한 크레딧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버퍼링이 기다려야 되고 자꾸 잡음이 끼고 거기에 대한 돈을 내가 제대로 후원을 했는데 제대로 그 사람한테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의 여지가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굳이 내가 그 프로그램을 기다려서 봐야 되고 선택해서 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영과 조직과 기술과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그게 일종의 이런 UCC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유튜브가 구글과 만나서 거대 기업으로 확장되고 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기능과 구글의 다양한 영향력들이 유튜브랑 만나게 되면서 우린 또 더 많은 기술적인 특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기 쉽지만 국내 로컬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그런 판을 열었고 거기에 이제 개인 VJ들이 자신의 영상들을 등록을 하면서 올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용자들 내지는 관객들 내지는 거기에 팬덤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평 불만을 크리에이터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그걸 대행해 주는 거지. 그리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불편의 문제, 비용의 문제, 세금의 문제, 저작권 관리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기능, 나쁜 기능 간에 여러 가지의 리스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그 플랫폼 자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유튜브에 올렸을 때 본인들이 그냥 책임 안 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팬덤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
모두가 올릴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오픈 네트워크의 특성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의 잠정적인 크레딧을 찾게 되고, 그 추구하는 크레딧을 누군가는 대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MCN이라는 플랫폼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얼마나 이게 강력하냐면 지상파 방송이라는 MBC에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정말 지상파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시스템인 UCC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과 VJ들이 만들게끔, 또 거기 실시간으로 경쟁을 만들게끔, 댓글에 대한 답을 주게끔, 이런 거의 융합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때 사실 지상파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VJ들의 또 다른 시장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려 MBC 같은 지상파한테는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지. 와우, 지상파를 안 들어가도 저런 VJ들이 나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상품을 만들고 자기 컨텐츠를 올리면 정말 재밌겠네. 내가 저걸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네. 지상파 편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라고 정보를 일상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어떻게 본다면 지상파가 살아남기 위한 대안의 장르적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사람들을 학습시키는 또는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식의 기능을 함으로써 스스로 인터넷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와 자기가 좋아하는 셀럽과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의 장르들을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한 학습 기능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PPT를 보시면 UCC가 등장하고, 이런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라는 UCC가 등장하면서 일종의 이게 미디어 생산의 민주화였다. 미디어 생산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술의 발전이지 뭐. 촬영 장비의 발전이고 저렴하다는 거지. 이것도 중국의 영향 같아. 중국에서 워낙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마이크,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녹화 시스템, 편집 시스템을 너무 싸게 공급하고, 또 그런 것들이 솔루션으로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서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그러니까 본인이 촬영도 쉽고 그 다음에 뭐 편집도 쉬워지니까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전에 동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대단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도 맞춰야 됐고, 수평도 맞춰야 됐고, 연출도 제대로 해야 되고, 큐사인 들어가면 표정 관리도 해야 됐고, 대사도 정확하게 정제된 대사로 외워서 해야 됐고, 막 이런 식의 절차가 프로그램 만드는 마다 규정화돼 있었어요. 근데 개인이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서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하다못해 좀 험한 말도 나오고 동작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거친 음향도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색다른 재미를 주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더 손쉬운 장비의 구입과 더 손쉬운 촬영과 더 쉬워진 편집과 또 간단해진 유통 카드까지 연결되면서 민주화의 미디어 시대를 열게 됐다. 결국 거기에 이제 OTT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거지. OTT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반복하지만 유선, 다시 말하면 셋탑박스 없이 동영상 보기, 다시 말하면 무선 인터넷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광고를 봐주면서 공짜로 볼 수 있는 OTT와 광고를 보지 않는 대신에 월 정액제를 내고 구독 경제로 보는 OTT가 일상화되면서 본격적인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파나 기존의 플랫폼이 명시된 플랫폼은 장르도 한정적이었지만 러닝 타임도 한정적이었다. 규격화돼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퍼즐에서 맞추고 테트리스에서 막대들을 맞춰내듯이 편성표를 맞게 되면 정해진 시간표대로 상품을 끼워 넣어야 돼. 1시간짜리 타이밍에 1시간짜리 넣든지 30분에 2개 넣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타임이 우리 마음대로 아니야. 정해진 대로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당시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타이틀을 포함해서 27분, 28분,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고, 나중에 20분짜리 애니메이션 나오면 18분 정도 만들어서 영상을 배급해야 됐고, 그 다음에 뽀로로 같은 경우는 5분, 10분짜리를 만들어서 배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거야. 시간이 명확히 규격화돼 있어. 그런데 이 MCN이 등장하면서 만드는 UCC들, VJ들의 영상은 자기 멋대로야. 뭐 5분짜리도 1분짜리, 뭐 길게는 자기는 2시간 떠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자기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1시간짜리를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딱 끊으면 되잖아. 이런 걸 스낵 컬처라고 그러죠.
쉽게 선택해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로 컨텐츠의 방향성이나 컨텐츠의 편집이나 컨텐츠의 내용 등이 특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대가 다양해진다는 것이 장르 다양화가 정말 중요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이게 일종의 규격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서사가 자연스럽게 다양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스낵컬처화되고 쇼폼 비슷하게 짧은 영상들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감상 매체에 대한 자세와 또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컨텐츠 소비량은 양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VOD와 OTT와 연결되면서 스낵컬처로서의 잉여 시간이 훨씬 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기능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실시간 동영상도 만들어지기. 녹화해서 선생님처럼 강의를 올린 것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들어가면 그 사람과 실시간으로 이 댓글을 달면서 같이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스타가 내가 기다리고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생방송으로 내가 그 프로그램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그 VJ들과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한번 공유되면서 팬덤은 더 강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하면 환급을 받게 되고, 환급을 받게 되면 장비가 좋아지고, 장비가 좋아지면 프로그램 준비를 더 잘하게 되고, 그럼 집토끼들에 대한 일종의 촬영 복지 내지는 그 작품을 보는 스스로의 감상 복지가 올라가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게 되고 팬덤은 더 확장되고, 이게 막 선순환 구조로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연예인들, 생각지도 못했던 셀럽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게 시청자가 1인 방송에게 수익을 주는 슈퍼챗 같은 기능이 본격화되면서 뭐 돈 좀 버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엄청나게 버는 거야. 세금도 엄청나게 안 내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국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탈세를 잡게 되고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시장의 로컬, 지역 아니면 국가 한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셀럽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특히 영어권 같은 경우에 또 한류가 강화되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 한류 컨텐츠도 그만큼 셀럽화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 다시 말하면 대기업들도 이거 MCN이라는 플랫폼이 만만치 않네, 우리가 빨리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아프리카 TV의 후속 기업들이 등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료 방송 플랫폼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픈형 플랫폼의 시스템인 MCN이 아니라 폐쇄형 플랫폼인 유료 방송 플랫폼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대 지상파에서 이런 MCN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존 미디어 사업자가 별도의 MCN 회사를 설립하는 CJ, ENM의 다이아TV 등이 만들어졌다가 안 되겠다, 이 개인 방송을 한번 포매터하고 장르화해서 지상파에 편성표에 한번 넣어보자. 그게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나 신서유기 같은 게 쇼핑 먹방 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가 MCN 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자들이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MCN 플랫폼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직접 방송사가 하는 다이아TV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포털이 하는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 혼합형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판도라 TV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기, 그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저 헌터 같은 전문형 플랫폼 MCN 플랫폼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기존에 혼자서 기획하고 혼자서 크리에이터 하던 얘기가 아니라 회사가 팀을 짜고 팀이 작가와 기획자까지 PD까지 넣어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시스템은 예전에 방송사 시스템처럼 기획을 하는데 배급은 MCN을 통해서 하는, 그러면서 팬덤이 강화되면 그 큰 돈을 하나의 팀이 나눠 갖는 이런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그런 시스템을 이미 검증해낸 회사, 검증해낸 팀은 자기가 독보적인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장르로 여러 개를 돌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인데 그 안에서 사람도 비슷한데 서너 개의 컨텐츠가 시리즈로 막 나오게 되면서 팬덤들이 더 강화되는 반복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쌤 지금 역사의 초기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초기 시장이 최근에 와서는 더군다나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공감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를 하고 5가지 연구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초기 MCN의 설정 과정. MCN이 처음 등장했을 때
되게 자발적으로 동영상 컨텐츠를 올리던 UCC들, 또 그런 UCC들의 초기 시장에서는 어떠한 장르와 어떠한 스타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VJ들이 셀럽이 되고 그 작품들이 스타 컨텐츠가 되는 과정에서 초기 팬덤은 어떠한 유형으로 조직화되고 시작되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등장했던 저런 사람들이 셀럽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UCC로 커진 사람들이구나, 정말 신기하네, 뭐 자기들 결혼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VJ들의 셀럽 VJ들의 발생과 확장은 어떤 팬덤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그래서 만들어진 아프리카 TV, 또 대기업이 들어온 다이아 TV,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셀럽들, 얼마나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관리 시스템, 그들이 환원시키는 환급 시스템, 그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결국 그러한 시스템, 아프리카 TV나 다이아 TV 같은 MCN 시스템이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 도움이 됐는가, 솔직히 마지막까지 본다면, 아니면 그걸 저해했는가, 시장을 더 제로섬 시장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닫혀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 비판해보고 점검해보는 게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TV나 CJ ENM의 다이아 TV 같은 거에 보여준 MCN의 모형이 결국 이런 MCN 비즈니스 모델의 역기능이었나 순기능이었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3번째가 MCN 형태로 급격히 전환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신진 인플루언서와 스트리머 등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돈을 벌게 되죠. 결국 기존 연예급 스타들, 연예인급 스타들이 가지고 있었던 팬덤보다 더 강력한 팬덤을 그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다는 것도, 그래서 그들이 또 중심이 된 MCN 같은 시스템이 전문용어로 등장이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엔 더 많이 늘어서 이제는 방송사를 거의 이제 세대들이 2030이 안 들어가니까 그 더 커진 시장에서 자신들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문화들이 일상화됐고, 그 안에 자기가 지분이 든 MCN을 설립해서 그 MCN이 기획을 하는 형태들, 다시 말해 MCN의 첨단화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 단계 MCN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이름도 생소한 어떤 집단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그 집단적인 기업이 몇 명의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셀럽들 중심으로 또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 수가 조회수를 육박하면서 거기에 팔로워 수를 적절하게 만들어내면 거기에 또 일정한 현금이 그렇게 계속 환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MCN의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목적화된 기업형 MCN들이 최근에 어떻게 다양화되지고 또 어떠한 스타들로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흐름들을 보는 게 3번째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초상권과 그들의 연예인급의 인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그들의 학폭이나 뭐 비폭이나 부모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유명해질수록 뒷얘기가 많은 거니까 스캔들이 등장하면 스캔들 리스크를 언제까지 안고 살 것이냐. 그래서 결국 스캔들이 평생 나오지 않는 게 누구냐, 바로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 스트리머가 그 역할을 처음엔 그게 가능하겠어, 뭐 조금 하다 말겠지. 그런데 그 버추얼 유튜브를 만드는 회사가 상장해서 막 잭팟을 터트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큰일 났다고, 지금은 막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버추얼 유튜브와 버추얼 스트리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또 사회에 나가서 만나게 될 애니메이션 회사들 또한 버추얼 유튜버를 만들고 버추얼 스트리머를 계속 만드는 이런 반복적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붐입니다, 요즘. 그럼 과연 이것들이 버추얼 유튜버 시장의 시작과 지금까지 진화해던 과정들, 과연 그게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버추얼 유튜버가 만들어져야 되고 기획돼야 되는가? 이게 다 애니메이션이거든.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서사가 좀 더 특성화되고 새로운 버추얼 유튜버 스타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버추얼 아이돌까지 확장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버추얼 아이돌 기술이 좋아지고 또 그만큼 싱크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진짜 연예인 만드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더 많은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MCN 얘기, MCN의 히스토리 얘기, MCN으로부터 기업화된 대형 진화된 MCN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컨텐츠 생태계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음 넥스트 웹툰 플랫폼, 넥스트 애니메이션의 OTT 플랫폼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MCN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의 팬덤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우리 전공에 맞춰서 해보자는 게 다섯 번째. 그게 결국 다섯 번째 연구 문제를 하기 위해서 1, 2, 3, 4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MCN이라는 시스템이 결국은 영상,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모든 시장을 표준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 플랫폼과 웹툰 창작 과정과 웹툰의 독자 참여와 웹툰의 그 배급의 유통망도 아마 MCN의 영향으로 더 많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 과연 그러한 새로운 사업 모형과 방향이 명확해진다면 네이버 웹툰도 그러한 유형으로 특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플랫폼 형태에 내가 어떻게든지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플랫폼의 비상구, 그 플랫폼의 대안적인 가치에, 대안적인 방향에 내가 참여할 수 있거나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음 단계에서의 경쟁력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게 오늘 이 12주차의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주차 MCN의 역사적 진화와 유튜브 컨텐츠 수익 모델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영상과 방송의 MCN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결국 넥스트 웹툰, 넥스트 애니메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